어머님 보여드릴 게 있어요. 제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들 차 트렁크 바닥에 매트를 걷어낸 순간이었어요. 검은색 가방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지퍼를 여는 손가락 끝에서 식은땀이 났어요. 가방 안에는 전원이 꺼진 휴대폰들이 빼곡했습니다. 10대가 넘어 보였어요. 투명 지퍼백에 담긴 유심 카드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50개, 아니 그 이상이었어요. 다른 사람들의 신분증 사본도 수십 장 보였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어요. 가방 밑바닥에서 작은 노트가 나왔습니다. 펼쳐보니 전화 스크립트였어요. 금융감독원이라고 사칭하는 멘트, 검찰청 직원인 척하는 대화, 내용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제 아들이 제가 낳아 기른 아들이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고 있었다는 증거였습니다. 하지만 여기까지 오는 데는 긴 시간이 필요했어요. 그 시작은 가을날 오후였습니다. 아들 준혁이가 재혼한 지 4년째 되던 해였어요. 빗방울이 창문을 두드리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준혁이네 빌라에 놀러 갔어요. 평소처럼 국 한 냄비 끓여서 갖다 주려고요. 혼자 사는 노인네가 할 수 있는 게 그것밖에 없었거든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이상했습니다. 집 안이 너무 조용했어요. 불을 켜지도 않았더라고요. 어두컴컴한 거실 한쪽 구석에 며느리 소영이가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무릎을 끌어안은 채 벽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저는 가만히 소영이 얼굴을 살폈습니다. 창백했어요. 어깨가 축 처져 있었고요. 눈가에 희미한 멍든 자국이 보였습니다.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소영이는 제가 들어오는 소리에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다가가 그 옆에 주저앉았어요. 그제야 소영이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에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어요. 제가 소영이 손을 잡았습니다. 얼음장처럼 차갑더라고요. 한겨울 강바람을 맞은 것처럼요. 소영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보여드릴 게 있어요. 소파 쿠션 밑에서 얇은 수첩을 꺼냈어요. 낡고 해진 검은색 수첩이었습니다. 소영이가 조심스럽게 제게 건넸어요. 마치 폭탄이라도 건네는 것처럼 조심스럽게요. 수첩을 펼쳤습니다. 빼곡한 글씨가 눈에 들어왔어요. 날짜와 금액, 그리고 짧은 메모들이었습니다. 10월 5일, 200만 원, 병원비. 10월 12일, 300만 원, 급한 일. 10월 20일, 500만 원, 친구 보증.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금액이 늘어났습니다. 700만 원, 900만 원, 1200만 원. 손이 떨려서 수첩을 제대로 잡기도 힘들었어요. 마지막 페이지에는 총합이 적혀 있었습니다. 8,500만 원. 제 입에서 신음이 새어 나왔습니다. 소영이가 조용히 설명했어요. 준혁이가 결혼 후부터 계속 돈을 요구했다고요. 처음엔 몇십만 원 정도였대요. 아버지 병원비가 필요하다고, 회사 업무 자금이 급하다고, 친구가 어려운 일을 당해서 잠깐만 빌려달라고요. 소영이는 의심 없이 줬다고 했습니다. 남편을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금액이 커졌대요. 100만 원이 200만 원이 되고 300만 원이 500만 원이 됐다고요. 이유도 점점 이상해졌답니다.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고, 친구 빚 보증을 섰다고, 급한 투자 건이 생겼다고요. 제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제 아들이, 제가 낳아 기른 아들이 이런 짓을 하고 있었다니. 소영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그게 다가 아니에요, 어머님. 수첩 뒤쪽을 펼쳤습니다.
거기엔 더 이상한 메모들이 적혀 있었어요. 은행 대출 사칭 통화 연습, 검사 사칭 목소리 톤, 금융감독원 직원 연기.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저는 소영이를 바라봤어요. 소영이가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준혁이가 낮에는 회사에 다니는 척하지만 실제로는 전화 사기 조직에서 일하고 있다고요. 지난주에 우연히 준혁이 차 트렁크를 열었는데 이 수첩과 함께 수십 개의 유심 카드, 여러 명의 신분증 사본을 발견했다고 말했습니다. 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그날 밤 저는 소영이네 빌라에 머물기로 했습니다. 준혁이가 집에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어요. 소영이는 제 옆에 앉아 말없이 손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똑딱똑딱 거실에 울렸어요. 밤 11시가 넘어서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준혁이었어요. 평소처럼 검은색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넥타이는 느슨하게 풀려 있었고 얼굴엔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준혁이가 거실에 제가 앉아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는 왜 여기 계세요? 저는 대답 대신 수첩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탁 소리가 거실에 울렸어요. 준혁이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순간적으로 당황한 표정이 스쳤지만 곧 무표정해졌어요.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이게 뭐니? 준혁이는 잠시 침묵하더니 사업 관련 메모라고 회사 일 때문에 적어둔 거라고 말했습니다. 목소리에 떨림이 없었어요. 마치 연습이라도 한 것처럼요. 거짓말하지 마. 소영이한테 다 들었어. 준혁이의 입가에 비웃는 듯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 미소를 보는 순간 제가 아는 아들이 아니라는 걸 확신했어요. 어차피 다 알게 됐으니 숨길 것도 없네요. 저는 하고 싶은 대로 살 거예요. 그리고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쾅 소리가 울렸어요.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소영이는 제 옆에서 조용히 울고 있었어요.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저는 소영이와 함께 주차장으로 내려갔습니다. 준혁이는 아직 자고 있었어요. 소영이가 차 열쇠를 조심스럽게 가져왔습니다. 열쇠를 잡은 소영이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소영이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 같이 가자. 회색 아반떼 트렁크를 열었어요. 겉보기엔 평범했습니다. 공구함, 세차 용품, 우산 몇 개가 놓여 있었어요. 하지만 트렁크 바닥에 매트를 들추자 완전히 다른 세계가 펼쳐졌습니다. 그때부터가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장면이었어요. 검은 가방 속에 휴대폰들, 유심 카드들, 신분증 사본들, 그리고 전화 스크립트가 적힌 노트. 금융감독원입니다. 고객님 명의로 대출 사기 시도가 감지되어 연락드렸습니다. 지금 즉시 본인 확인을 하지 않으면 계좌가 지급 정지됩니다. 다음 페이지에는 검찰청 금융조사과를 사칭하는 멘트가 적혀 있었어요. 고객님 계좌가 보이스피싱 사건에 연루되어 있습니다. 조사를 위해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확인이 필요합니다. 페이지마다 다른 기관을 사칭하는 멘트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노트의 모든 페이지를 사진으로 찍었어요. 가방 안의 물건들도 하나하나 찍었습니다. 증거를 남겨야 했어요. 셔터 소리가 지하 주차장에 울렸습니다. 소영이가 제 옆에서 떨고 있었어요. 저는 소영이 어깨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이제 끝낼 거야.
우리는 모든 걸 원래대로 놓고 주차장을 빠져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저는 경찰서 전화번호를 찾아봤어요. 하지만 바로 전화하지 못했습니다. 손가락이 번호판 위를 맴돌았어요. 제 손으로 제 아들을 신고한다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오후 내내 거실을 왔다 갔다 하며 고민했어요. 저는 준혁이를 혼자 키웠습니다. 남편이 준혁이가 5살 때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거든요. 그때부터 청소일, 식당일, 닥치는 대로 일하며 준혁이를 키웠어요. 대학까지 보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남의 집 화장실 청소하고 저녁엔 식당에서 설거지하면서요. 준혁이는 착한 아이였어요. 공부도 잘했고 효자였습니다. 대학 졸업 후 좋은 회사에 취직했고 38배 소영이를 만나 재혼했어요. 첫 결혼은 3년 만에 이혼으로 끝났지만 소영이를 만나면서 안정된 것 같았죠. 그런데 언제부터 이렇게 변한 걸까요? 저녁이 되어서야 결심했습니다. 아들이지만 잘못된 건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면 더더욱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들고 경찰서에 전화했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어요. 2번, 3번. 여보세요. 관악경찰서입니다. 이틀 후 저는 서울관악경찰서를 찾아갔습니다. 회색빛 하늘 아래 우뚝 선 경찰서 건물이 무겁게 느껴졌어요. 정문을 들어서는데 다리가 떨렸습니다. 한 발짝에 딛는 게 천근만근 같았어요. 민원실에서 형사를 만났습니다. 45쯤 되어 보이는 남자 형사였어요. 이름은 박준서 형사라고 했습니다. 박 형사는 저를 조사실로 안내했어요. 작은 방이었습니다. 창문 하나 없는 밀폐된 공간이었어요.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저는 준혁이 차에서 발견한 것들을 설명했어요. 수십 대의 휴대폰, 유심 카드들, 전화 스크립트가 적힌 노트, 그리고 소영이가 기록한 돈 요구 내역까지 모두 말했습니다. 박 형사가 제 휴대폰에 저장된 사진들을 확인했어요.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건 단순 사기가 아닙니다. 조직적인 보이스피싱이에요. 최근 저희가 추적 중인 조직과 수법이 비슷합니다.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박 형사는 계속 설명했어요. 이런 조직들은 보통 10명에서 20명 단위로 움직인다고 했습니다. 콜센터처럼 운영되며 각자 역할이 정해져 있다고요. 금융기관 직원 역할, 검사 역할, 경찰 역할로 나뉘어 번갈아가며 전화를 건다고 설명했습니다. 어머님, 아드님이 평소에 어디서 일하시는지 아십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준혁이는 회사에 다닌다고만 했지 구체적으로 어디서 무슨 일을 하는지 말한 적이 없었어요. 아마 가짜 사무실이 있을 겁니다. 그곳을 찾아야 해요. 박 형사가 제게 부탁했습니다. 며칠만 더 지켜봐 달라고, 준혁이가 어디로 출근하는지 확인해 달라고요. 그리고 절대 눈치채지 못하게 조심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사흘 후 월요일 아침, 저는 소영이네 빌라 근처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렸습니다. 이른 아침 공기가 차갑게 피부를 파고들었어요. 단풍잎이 바람에 흩날렸습니다. 가을이 깊어가고 있었어요. 7시 50분쯤 준혁이가 빌라에서 나왔습니다. 검은 정장에 회색 코트를 입고 있었어요. 평범한 회사원 같았습니다.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준혁이는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차에 올라타고 시동을 걸었어요. 저는 미리 불러둔 택시에 올랐습니다.
저 차를 따라가 주세요. 택시 기사님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묻지 않았습니다. 백미러로 잠깐 저를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준혁이 차는 주택가를 빠져나와 큰 도로로 향했습니다. 제 심장은 계속 두근거렸어요. 40분쯤 달렸을까요? 차는 영등포구의 한 상가 건물 앞에 멈췄습니다. 여기서 세워주세요. 저는 조금 떨어진 곳에 택시를 세웠어요. 요금을 지불하고 내렸습니다. 준혁이가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게 보였어요. 2층짜리 낡은 상가 건물이었습니다. 1층에는 분식집과 편의점이 있었어요. 저는 건물 맞은편 카페로 들어갔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건물을 지켜봤어요. 카페 유리창에 호흡으로 김이 서렸습니다. 오전 10시쯤 다른 남자들이 속속 건물로 들어갔어요. 모두 7명 정도였습니다. 2층 창문에 불이 켜졌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내 박준서 형사에게 전화했어요. 형사님, 저예요. 위치 찾았습니다. 위치를 알려주고 준혁이가 이 건물로 출근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바로 현장 확인에 나서겠습니다. 어머님은 절대 건물에 들어가지 마세요. 위험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지만 1시간을 기다려도 형사는 오지 않았습니다. 2시간이 지났어요. 저는 점점 초조해졌습니다. 카페 직원이 이상한 눈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커피 한 잔으로 3시간째 앉아 있었으니까요. 정오가 넘어서 저는 카페를 나왔어요. 건물 앞까지 걸어갔습니다. 2층을 올려다봤어요. 블라인드가 쳐져 있어 안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건물 로비로 들어갔습니다. 계단을 천천히 올라 2층으로 향했어요.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2층엔 호실이 5개 있었어요. 203호 앞에 섰습니다. 문틈으로 희미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귀를 문에 가까이 댔습니다. 남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네, 금융감독원입니다. 고객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됐습니다. 지금 즉시 조치하지 않으면 전 재산이 동결됩니다. 다른 남자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검찰청입니다. 수사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내 녹음을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복도 끝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 화장실에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황급히 계단 쪽으로 뛰었어요. 2층에서 1층으로 내려가는데 다리가 풀려 비틀거렸습니다. 난간을 붙잡고 간신히 1층까지 내려왔어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건물을 빠져나와 다시 맞은편 카페로 들어갔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오후 2시쯤 박준서 형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지금 현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1시간 안에 도착할 겁니다. 혹시 건물 안으로 들어가셨습니까? 잠깐 2층까지 올라갔다가 내려왔어요. 형사가 한숨을 쉬었어요. 위험한 행동이셨어요. 들킬 뻔하셨습니다. 하지만 녹음 파일이 있다니 도움이 될 겁니다. 오후 3시 경찰차 2대가 건물 앞에 도착했어요. 박 형사와 다른 형사들이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일부는 후문 쪽으로 향했어요. 저는 카페 창가에서 숨죽이며 지켜봤습니다. 15분쯤 지났을까요? 건물에서 사람들이 끌려 나오기 시작했어요. 수갑을 찬 남자들이었습니다. 1, 2, 3, 4, 5, 6. 모두 6명이었어요. 준혁이도 그 중에 있었습니다.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제 아들이 수갑을 찬 채 경찰차로 끌려가는 모습을 보니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울면 안 된다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준혁이가 경찰차에 타기 직전 고개를 돌려 주변을 둘러봤어요. 마치 누군가를 찾는 것처럼요. 저는 카페 안쪽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준혁이가 저를 봤는지 모르겠지만 곧 차에 올라탔어요. 경찰차들이 출발했습니다. 사이렌 소리 없이 조용히 빠져나갔어요. 저는 카페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박 형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경찰서로 와주세요. 진술이 필요합니다. 저는 택시를 타고 관악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조사실에서 3시간 넘게 진술했어요. 처음 의심하게 된 계기부터 오늘까지의 모든 과정을 설명했습니다. 현장에서 압수한 물품들을 분석 중입니다. 컴퓨터와 휴대폰들에 엄청난 양의 데이터가 있습니다. 박 형사가 덧붙였어요. 최소 300명 이상의 피해자가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피해액은 50억 원을 넘을 겁니다.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50억이라는 금액이 믿기지 않았어요. 준혁이는 이 조직에서 상당히 핵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검사 역할을 주로 맡았으며 피해자들에게 협박성 멘트를 사용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떨궜어요. 진술이 끝나고 경찰서를 나올 때는 저녁 7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소영이에게 전화했어요. 모든 걸 말했습니다. 소영이는 조용히 들었어요. 울음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아마 울고 있었을 거예요. 저는 소영이네 집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소영이가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빨간 눈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소영이 옆에 앉았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소영이 손을 잡고 있었어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님이 옳은 일을 하셨어요. 고맙습니다. 소영이가 조용히 말했어요. 고마울 게 뭐가 있니? 오히려 미안하구나. 그날 밤 저는 소영이네 집에서 묵었습니다. 작은 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준혁이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어렸을 때 해맑게 웃던 모습, 대학 합격증을 받아들고 기뻐하던 모습, 첫 월급으로 제게 옷을 사주던 모습. 언제부터 그 아이가 변한 걸까요? 무엇이 준혁이를 이렇게 만든 걸까요? 제 잘못도 있을 거예요. 혼자 키우느라 바빠서 제대로 살피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변명이 될 수는 없었어요. 잘못은 잘못이니까요. 창밖으로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빗소리가 창문을 두드렸어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 또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지 몰랐지만 이겨내야 했어요. 수사는 석 달 동안 계속됐습니다. 박 형사에게서 정기적으로 연락이 왔어요. 압수한 자료들을 분석한 결과 조직의 규모가 생각보다 훨씬 크다고 했습니다. 준혁이가 속한 팀은 전체 조직의 일부에 불과했대요. 전국적으로 5개 팀이 운영되고 있었고 총 40여 명이 연루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피해자는 최종적으로 500명이 넘었어요. 피해액은 70억 원이 넘었습니다. 준혁이는 구속 수사를 받았어요. 저는 단 한 번도 면회를 가지 않았습니다. 갈 수가 없었어요. 소영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는 준혁이 얘기를 입에 담지 않았어요. 겨울이 왔습니다. 검찰이 준혁이를 기소했어요. 사기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통신사기 피해 환급법 위반, 조직범죄, 가담 등
10가지 넘는 혐의였습니다. 재판은 이듬해 봄에 시작됐어요. 첫 공판날 저는 법정에 가지 않았습니다. 갈 용기가 없었어요. 하지만 소영이가 갔습니다. 소영이는 증인으로 출석해야 했거든요. 저녁에 소영이가 돌아왔어요.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준혁 씨가 변했어요. 전혀 다른 사람 같았어요. 소영이가 말했어요. 법정에서도 반성하는 기색이 전혀 없었어요. 오히려 자기는 억울하다고 주장하더라고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재판은 5개월 동안 6차례 열렸습니다. 소영이는 매번 법정에 갔어요. 저는 집에서 기다렸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시간을 보냈어요. 선고 공판날 소영이가 전화했어요. 징역 9년이래요, 어머니. 전화를 끊고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9년. 아들이 9년 동안 감옥에 있어야 한다는 현실이 실감나지 않았습니다. 소영이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는 저녁 때였어요. 소영이는 지쳐 보였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거니? 저는 소영이에게 물었어요. 이혼하려고요. 더는 함께 살 수 없어요. 이미 마음의 결정을 내렸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한 선택이었어요. 하지만 어머님은 계속 만나고 싶어요. 어머님은 잘못이 없으세요. 소영이가 덧붙였어요. 저는 소영이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구나. 그날 밤 저는 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랜만에 혼자 있는 밤이었어요. 거실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봄밤의 공기가 창문 틈으로 들어왔어요. 준혁이 어렸을 적 사진이 선반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입학 사진이었어요. 빨간 책가방을 메고 환하게 웃고 있는 준혁이가 보였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들고 한참을 바라봤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어디서부터 틀어진 걸까요? 하지만 답은 없었어요. 그저 시간이 흘러갈 뿐이었습니다. 이듬해 여름, 소영이의 이혼이 확정됐습니다. 소영이는 새 출발을 준비했어요. 작은 원룸을 얻어 이사했습니다. 저도 짐을 나르는 걸 도왔어요. 이사하는 날 소영이가 제게 말했습니다. 새로 시작하려고요. 다시 살아보려고요. 저는 소영이를 안아줬어요. 잘할 거야. 행복할 거야. 소영이가 떠난 후 저는 더 자주 혼자가 됐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이 나쁘지만은 않았어요. 제 자신을 돌아볼 수 있었으니까요. 가을이 왔습니다. 어느 날 박준서 형사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오랜만이었습니다. 어머님 신고 덕분에 많은 피해자들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사가 말했어요. 그리고 한 가지 제안이 있다고 했습니다. 경찰서에서 보이스피싱 예방 교육을 하는데 실제 사례를 들려줄 수 있는 분이 필요합니다. 어머님께서 해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제 아들 이야기를 낯선 사람들 앞에서 한다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같은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돕고 싶었어요. 하겠습니다. 첫 강의는 동네 문화센터에서 열렸어요. 40여 명의 어르신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대부분 60대에서 80대셨어요.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단상에 올랐습니다. 마이크를 잡는 손이 떨렸어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말을 시작했습니다. 제 아들이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했다는 것, 며느리가 이상한 점을 발견해서 알게 됐다는 것, 경찰에 신고해서 체포했다는 과정을 설명했어요. 그리고 강조했습니다.
첫째, 공공기관에서는 절대 전화로 계좌번호나 비밀번호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말했어요. 둘째, 급하게 서두르거나 협박하는 전화는 무조건 의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셋째,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우면 전화를 끊고 해당 기관에 직접 연락해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어요. 어르신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몇 분은 눈물을 글썽이 기도했어요. 강의가 끝나고 한 할머니가 다가왔습니다. 75쯤 되어 보이는 분이었어요. 사실 저도 지난달에 비슷한 전화를 받았어요. 검찰청이라며 계좌를 확인해야 한다고 했어요. 하지만 의심스러워서 전화를 끊었어요. 오늘 강의를 듣고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드네요.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는 할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정말 잘하셨어요. 조금이라도 의심되면 무조건 끊는 게 맞아요. 그 일이 있고 나서 저는 더 적극적으로 강의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경로당, 복지관, 주민센터 등 요청이 오는 곳이면 어디든 찾아갔어요. 한 달에 5번씩 강의했습니다. 매번 제 이야기를 하는 게 쉽지는 않았어요. 제 아들의 범죄 사실을 공개적으로 말한다는 게 부끄럽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익숙해졌어요. 그리고 이 일이 의미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강의를 들은 어르신들이 실제로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았을 때 대처할 수 있게 됐다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보람을 느꼈어요. 겨울이 다시 왔습니다. 어느 날 저녁 소영이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오랜만이었습니다. 어머님, 요즘 잘 지내세요? 나도 잘 지낸단다. 요즘은 강에 다니느라 바쁘구나. 어머님, 대단하세요. 본받고 싶어요. 소영이가 웃으며 말했어요. 저는 아니라고 했지만 속으로는 기뻤습니다.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얀 눈송이들이 조용히 땅에 내려앉고 있었어요. 새로운 계절이 오고 있었습니다. 준혁이는 여전히 교도소에 있었어요. 저는 단 한 번도 면회를 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끔 준혁이를 생각했어요. 그곳에서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반성하고 있을까? 후회하고 있을까? 답을 알 수 없었습니다. 어쩌면 영영 알 수 없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저는 제 길을 가기로 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워주고 피해를 예방하는 일을 계속하기로요. 이듬해 봄, 저는 지역 신문에 인터뷰를 했어요. 아들을 신고한 게 후회되지 않으십니까? 기자가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어요. 후회하지 않아요. 잘못된 건 바로잡아야 해요. 그게 진짜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기자가 또 물었어요.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계속 강의를 다닐 거예요. 한 명이라도 더 많은 사람을 보호하고 싶어요. 기사가 실린 후 더 많은 강의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바빠졌어요. 하지만 행복했습니다. 여름이 왔습니다. 어느 날 오후 강의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푸른 나무잎들이 햇빛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어요. 문득 깨달았습니다. 저는 용서할 수 없었어요. 준혁이가 한 일을, 그가 저지른 범죄를요. 하지만 포기하지도 않을 거였습니다. 언젠가 준혁이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돌아온다면 그때는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그리고 그때까지 저는 제 일을 계속할 거였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지키는 일을요.
집에 도착했을 때는 저녁 때였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조용한 집이 저를 맞아줬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한숨을 돌렸어요. 선반 위에 준혁이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예전에는 그 사진을 볼 때마다 눈물이 났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담담했습니다. 저는 일어나 부엌으로 갔어요. 저녁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어요.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끝나고 또 새로운 하루가 올 거였습니다. 저는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갈 거였어요. 후회 없이 의미 있게요. 그리고 언젠가는 모든 게 제자리를 찾을 거라고 믿으면서요.